현재 시장에는 많은 코인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코인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어도 코인이 시장에 불필요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 분명 큰 손들에게 선택당한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코인들은 역사의 뒤안길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에 코인의 기술보다는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었죠. 왜 큰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은 코인들이 사라지는 것일까? 항상 기득권 세력들과 큰손들은 대중들이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초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는 비트코인 자체를 부정하며 금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것은 기존 은행의 시스템에 반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현찰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당신의 흑자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확인한 나는 이제 내 돈이 은행 건물 지하의 깊은 곳 어딘가에 있는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아무런 위험도 없겠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창구에서 은행에 돈을 준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돈에 대한 소유자는 은행이죠. 이런 현상은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예금한 금액은 오로지 나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금한 순간 은행의 대차대조표 채무란 대변에 기입되고 내 계좌에는 차변에 기입, 그리고 내 통장에 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이 내가 예치한 금액만큼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예치한 금액은 내 돈이 아니라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꼴이고, 이 돈은 은행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에 외상으로 투자할 자금의 담보로 사용하는 등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은행에 내 돈을 맡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준다. 다만 내가 돈을 원할 때 돌려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즉, 채권 채무 계약에 가깝습니다. 아니, 계약이 아니죠. 약속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럼 은행에 예금한 모든 고객들이 동시에 내 돈을 돌려달라는 약속 이행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모든 사람의 현금 인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존의 중앙화 공간에 내 자산을 보관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개념의 자산이 등장했을 때 조금씩 각광받은 것이죠. 그 힘은 서서히 시작하여 우리를 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탈중앙화 공간으로 이동한다면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주의 아래 우리의 자산을 쥐고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최초 금지하려고 했었고, 그 움직임이 너무 커지다 보니 현재처럼 공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2017년도로 가보면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금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등 피상적으로는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걸었지만, 그 내막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돌고 돌아야 하는 돈이 자신들의 관리감도 없는 범위 내에 돌고 돌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해당 대책 마련 이후 2018년 1월 거래소 폐쇄를 시킨다는 상기의 난으로 터질 게 터졌죠. 그리고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넘겼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저도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이때 가상화폐에 대한 제일 큰 화두는 시장 자체가 폰지일까봐, 이게 자산이 맞나? 바다 이야기 같은 도박이 아닌가? 라는
시장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2021년 가상화폐가 다시 상승하며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정부는 금지가 아니라 공생과 통제 방향으로 길을 틀었습니다. 일단은 2021년 특근법을 개정을 통해 탈중앙화 자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은 국내 거래소를 줄여나갈 생각이었죠. 일단 해당 왼쪽 자료는 금감원의 공식 PDF 발표 자료입니다. 42개 거래소 중에 29개 사업자가 통과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준이 유연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원화거래 지원의 가능 여부입니다. 29개 사업자 중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원래 사업자를 제외한 20개 심사 통과된 거래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거래가 중지된 거래소는 유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보시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이후 원화 거래가 가능한 4곳의 거래소의 매출은 미친 듯이 상승했지만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중소 거래소들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으로 장기적으로 절대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굳이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많은 거래소는 무너지게 되겠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통 금융권을 벗어나기 위한 탈중앙화 자산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금융권인 은행들이 승인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 이런 측면에서 저는 통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점점 우리가 탈중앙화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겁니다. 그 예를 살펴보죠. 가상자산 신고제 이후 다음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제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거래소 VASP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통제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이 넘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죠. 정리하면 전통적인 금융권의 허락을 받은 중앙화 대형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 이를 통해 탈중앙화 자산을 거래하고 이에 따른 초과 수익은 세금을 내라로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고 한 순간 이 시장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을 하나 더 거둘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이런 꿀단지를 절대 금지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 또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통제받기 이전 특근법 공표 이후 개정 전 거래소에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아무 기능도 못하는 김치코인들이 무지성 상승하기 시작했던 때죠. 마치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한탕 해먹고 가기 위한 움직임처럼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빡세진 규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코인들은 규제 전 한탕주의를 치고 줄상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욱 옥죄게 될 것이고 그 규제와 맞물려 코인들의 존폐 여부도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즉, 살아남을 코인은 정부와 기득권 세력들이 선택한 코인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코인 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중앙화 거래소를 통제하여 탈중앙화 자산을 통제할 것이다. 또한 탈중앙화 자산의 개수 또한 줄여나가면서 온전히 통제하게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다가 결과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코인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 코인들을 제외한 어떤 코인들이 사라질까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주목하는 코인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